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랩세미나 발표를 맡은 김근우라고 합니다. 이번 랩세미나 시간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End-to-End Learning for Omnidirectional Stereo Matching with Uncertainty Prior 이라는 티파미 2020년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그 논문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최근 이제 자율주행차나 로봇 분야에서 이제 360도 혹은 더 훨씬 더 넓은 시각에 대한 이제 깊이 추정에 대한 강한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차만 하더라도 이제 인간 운전자가 전방만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측면이나 후방도 이제 보면서 같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차도 이제 같은 정보가 필요하고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리 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단은 문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기존에 있는 스테레오 깊이 추정 장치, 깊이 측정하기 위한 센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도 이상의 넓은 FOV를 보유한 그런 센서들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실제 야외에서 이제 정확하고 밀도 높은 그런 깊이 추정을 하는 것도 센서의 제약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RGBD 카메라로 얻은 뎁스맵을 합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도 이제 글로벌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이제 소화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고 그 스티칭한 그런 경계 부분에서 이제 불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 뎁스 추정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전방향을 모두 다루는 뎁스맵을 얻는 그런 방법들은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딥러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이런 360도의 그리고 여러 시점에서 촬영한 360도 뎁스 추정을 위한 여러 시점에서 촬영한 그런 데이터셋이 많이 없다라고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여러 대의 fisheye 카메라를 사용해서 360도 전방향 깊이 추정을 위한 엔드-투-엔드 딥러닝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한 방식이 기존 소타 방식보다 더 뛰어남을 보이고요. 그리고 딥러닝 모델이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부족한 거를 이제 합성 데이터셋으로 이제 이를 대체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관련 연구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ISPnet CSS라고 이제 디스페리티를 이제 구하는 그런 딥러닝 네트워크인데요. 이제 DISPnet이 이제 플로우넷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플로우넷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C가 이제 코베리언스라서 코렐레이션을 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플로우넷 C 또는 이제 디스페리티넷 C가 되겠고요. 그리고 S가 붙은 거는 이제 스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CS 코렐레이션 구하고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해가지고 이제 디스페리티를 구하는 게 이제 관련 논문으로 이제 선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모델도 이제 나중에 실험에서 베이스라인으로 비교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넷이라고 이제 저자가 이제 2019년에 이제 같은 저자가 이제 낸 논문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보시면 이제 이게 프레임워크인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성능을 올린 게 이번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CI 이미지를 이제 스페리컬 이미지로 변환을 한 다음에 스위프넷이라는 이제 CNN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이제 뎁스맵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 측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실제 이제 미들버리 데이터셋이나 키티 데이터셋이 이제 뎁스 데이터셋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조금 더 넓은 시야각을 가진 그런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잡한 캘리브레이션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커버리지를 가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좀 큰 네트워크를 학습하기에는 이미지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제 키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0장 정도씩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논문이 2020년 티파미에 나온 논문이라서
이후에 2021년에 KT360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때 300K 이상의 데이터셋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링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현실에서 데이터셋 수집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셋 이미지들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그런 합성 데이터셋들도 이제 그냥 하나 또는 이제 스테레오 피놀 카메라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저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환경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제대로 여기서 소개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Omnidirectional Multi-View Stereo로 이제 저자들은 이를 이제 Omni MVS라고 이제 모델을 칭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제 아래 그림과 같고요. 그래서 입력으로는 이제 4개의 PCI 이미지 입력을 받아서 Omnidirectional Depth Map을 이제 출력한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그냥 간단하게 비디오만 보면 이제 이런 피처 이미지를 이제 CNN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피처맵을 만들고 이를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구 표면에 이제 와핑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4개의 스페리컬 이미지가 생성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입력을 어떻게 주냐 하면 이제 저자들이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그런 틀을 만들어서 꼭지점에다가 각각 이제 한 220도 정도 되는 시야각을 가진 PCI 카메라를 부착을 해서 얻은 사진들을 이제 입력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착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체크보드를 통해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한 찾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셀레스톨버를 통해서 이제 최적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이제 이렇게 얻은 PCI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구 표면에다가 이제 와핑을 시키는데요. 와핑을 시킬 때 사용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간단하게 보면 이제 PCI 이미지 여기서부터 보면 P가 이제 3차원 구형 좌표계에서의 3차원 좌표입니다. 그래서 3차원 좌표고 DN이 이제 inverse depth라서 분의 DN 해서 이제 이게 사실상 이제 구의 반지름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사진으로 보면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이가 이제 프로젝션 펑션이라 해서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풀이해서 보면 이 S 펑션 같은 경우에는 3차원의 구의 어떠한 표면, 임의의 표면에 대한 값을 구하는 그런 함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표면 같은 경우에 이제 레디어스를 달리 해가지고 n개 2분의 n개 정도의 이제 구표면에 대한 스페리컬 이미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풋을 이제 PCI 이미지를 넣어서 이제 2D CNN을 통과시켜서 이제 유너리 피처 맵을 만드는데요. 유너리 피처 같은 경우는 이제 단항 특징이라 해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2D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여러 개 사용한 그런 단순한 CNN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출력 값은 입력 이미지의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가 컴보 18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3바 이상 커널을 사용하는데 렐루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출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제 렐루 함수가 이제 음수 같은 경우에 음수 값을 받아서 0을 출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0을 출력하게 되면 PCI 이미지에서 이런 모서리 같은 이제 인비지블한 에리어랑 이제 네거티브 피처가
가 렐루를 통과한 값인지 아니면 인비지블 에리어라서 0의 값을 가지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렐루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네거티브 피처랑 인비지블 에리어를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처 맵을 구했으면 와프를 통해서 아까 인트린식 파라미터랑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를 통해서 구 표면에다가 와핑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퍼런스 레이어에서 3x3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그 피처를 이제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카메라 4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컨캣을 해서 이제 채널을 4배 정도, 4배로 이제 늘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퓨전을 통해서 3x3x3짜리 커널을 사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4D spherical feature volume이라는 걸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성한 코스트 볼륨을 이제 인코더, 디코더, 3D 인코더, 디코더에 넣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이랑 리파인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소프트 알그맥스를 이 코스트 볼륨에 적용을 해서 이제 확률 값으로 취해서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물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추출을 한 결과물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이제 한 2가지 정도 방법을 또 제시를 하는데요. 이를 통틀어서 이제 Uncertainty Prior Guidanc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뎁스맵 필터링으로 이제 엔트로피를 구해가지고 엔트로피의 값이 특정 값, 경계값, threshold 이상일 경우에는 그 값을 이제 아웃라이어로 취급하고 이제 그걸로 필터링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이딩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로스 펑션을 수정을 했는데요. 이제 기존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가 잘 추측한 포인트고 B가 이제 좀 모호한 그런 영역이라고, 그런 모호한 지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A랑 B를 에러를 계산을 해보면 둘 다 이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하나는 이제 검은색에 가깝고 이거는 이제 하얀색에 가까워서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엔트로피 계산 없이 그냥 에러 값만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학습이 여기서 끊기게 돼서 이제 좀 더 정확한 그런 학습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해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 로스를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 엔트로피 로스를 추가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그런 네트워크 학습을 유도를 시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서 데이터셋이 없어서 데이터셋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여기선 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블렌더를 사용해가지고 각각 다른 환경, 야외나 실내 이런 환경에서 이제 대규모 데이터셋을 이제 획득을 하였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20도 시야각을 가진 4개의 PCI 이미지와 이제 하나의 그라운드 트루스 뎁스맵을 이제 획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써니, 클라우디, 선셋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야외에서 이제 그 기상 조건만 변경해가면서 이제 한 700장, 300장씩 이렇게 생성을 하였고요. 옴니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이런 집에서의 360도 그런 데이터셋을, 그리고 옴니 띵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이제 이리저리 놔두면서 이제 촬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실험 결과인데요.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는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진행을 하였고, 이제 220도 시야각 안에만 이제 픽셀 값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씌웠으며, 이제 인풋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노멀라이즈를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3D 인코더 디코더에서 이제 그 아까 피처 맵을 4개를 이제 컨캣을 한다고 했는데, 이 컨캣하는 순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작위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 표면에 이제 와핑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 구 표면에 이제 와핑 시킨 n은 192로 이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2개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논문 보면서 한 거는 이제 0부터 0, 2, 4 이런 식으로 짝수개로
로 n이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한 96개 정도의 그 구 표면에 대한 이미지를 얻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뎁스맵, 그 아웃풋 뎁스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H는 160, W는 640인데요. W는 이제 -5부터 파이까지 이제 전 방향에 대한 뎁스맵을 구했는데, 이제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로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전 방향은 아니고요. 이제 극쪽에 대한 이제 뎁스 정보는 이제 그냥 소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좀 위나 아래로 가면 갈수록 이제 왜곡이 너무 심해지고 좀 의미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해서 저자들이 그냥 크롭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퀄리티브 이발루에이션 할 때 에러를 계산하는 공식은 식 10을 따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제 먼저 뎁스냅 필터링으로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그 값 이상이면 이제 아웃라이어로 취급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컴플리트니스가 이제 얼마나 그 엔트로피가 낮냐 그런 거고요. RMS가 이제 어큐레시를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레스홀드를 증가시킬수록 그러니까 이게 스레스홀드 값보다 더 높은 유효한 값들만 있는 건데요. 그래서 스레스홀드를 이제 증가시킬수록 컴플리트니스도 늘어나지만 에러 값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이를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제 두 그래프를 보시면 한 10부터 20까지의 스레스홀드를 적용했을 때 그나마 최적인 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스 펑션에 엔트로피 로스를 추가했을 때의 이제 효과를 분석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제 엔트로피 로스를 추가시킨 게 이제 빨간색 그래프인데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이제 파란색 그래프보다 더 빠르게 수렴을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설튼티 같은 경우에도 엔트로피 로스를 추가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4 정도 되는 언설튼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 엔트로피 로스를 추가하니까 훨씬 더 적은 이제 엔트로피 언설튼티를 기록한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가이던스 엔트로피 로스를 추가했을 때 성능을 좀 더 수치적으로 이제 분석한 표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항목에서 다 엔트로피 로스를 추가했을 때 다 굵은 글씨로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옴니하우스 쪽에서는요, 여기가 이게 채널 수인데요. 채널이 이제 4개를 사용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할 때보다 사용하지 않을 때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이던스 레귤라이제이션 이런 방법들이 좀 채널 수가 더 많아야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에 이제 채널 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건 맞기 때문에 또 이 언설튼티 가이던스가 실제로 동작하는 방법은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방법들과 이제 비교를 한 표인데요. 옴니엠브이스가 여기서 제안한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딩 레귤라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를 이제 옴니엠브이스 플러스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이때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자들이 만든 합성 데이터셋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신세틱 데이터셋을 퀄리테이티브하게 평가를 한 건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스위프넷이고 이게 DISP넷 그리고 이게 저자들이 제안한 논문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봇대인데요. 전봇대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제 뎁스 에러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인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이제 뎁스 에러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봇대가 아주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얇은 물체들에 대해서는 이제 뎁스가 부정확한 데 비해서 우리 모델은 더 정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조금 천장같이 이제 좀 텍스처가 별로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다른 두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한 뎁스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자들이 이제 데이터셋을 촬영을 직접 해가지고 이제 평가도 하는데요. 이제 실내에서는 이 장치를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제 실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위에 이렇게 틀을 올려가지고 촬영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꽤나 괜찮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텍스처가 별로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잘 작동을 하고, 얇거나 그런 물체들에 대해서도 잘 작동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실외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인풋했을 때 그런 결과물을 또 3D 리컨스트럭션까지 해서 나타낸 결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계입니다. 그래서 한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제일 잘 된 그런 결과물이고요. 보시면 이제 이게 둘 다 계단인데 이게 스테레오 매칭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결과 뎁스를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평행하고 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엔트로피나 이런 뎁스 추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 카메라와 카메라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이러다 보니까 촬영을 했을 때 가까이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카메라 간에 이제 공통점,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카메라에서는 자동차의 전반부만, 그리고 2번 카메라에서는 자동차의 후반부만 이제 촬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합성했을 때 이제 그냥 차량이 이제 뭉개지는 그런 한계점이 보인다고 저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rectangular 이미지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제 높이를 제한을 했다라는 점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자들은 이제 OmniMBS라는 새로운 형태의 그런 CNN 아키텍처 딥러닝 모델을 제안을 하였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얇거나 작거나 그런 텍스처가 없는 그런 표면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뎁스 추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large scale synthetic data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실험 결과 이제 소타 성능을 발생을 하였다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